안녕하세요. 일반생물학 16단원 공개 강의를 맡은 준토 12기 최민서입니다. 이번 16단원에서는 생명체 발생 과정에서의 유전자 발현, 줄기세포, 그리고 암 발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체의 수정란에서는 활발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생겨난 세포들은 특정 구조와 기능을 갖도록 변화합니다. 근육세포면 근육세포대로, 눈을 이루면 체세포면 그러한 기능을 갖도록 변화합니다. 이렇게 세포 구조와 기능 면에서 특수화되는 과정을 분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세포들은 아무렇게나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의 조직과 기관을 이루기 위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한 개체의 형태를 만드는 물리적인 과정을 형태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물체가 발생할 때 세포가 분화하기 전 초기 단계에서 세포들 사이의 차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수정이 발생하기 전 어미의 난자에는 세포질 결정인자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바로 이 물질이 세포 초기 단계에서 발생 과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림을 보면 아직 수정이 되지 않은 어미의 난자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세포질 결정인자가 불균등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정이 된 다음에는 유사분열에 의해 세포가 두 개로 나뉩니다. 이때 각각의 핵은 서로 다른 세포질 결정인자에 노출되는데 이는 수정 전 세포질 결정인자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사분열이 일어날 때도 균등하게 나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인자에 노출된 핵은 서로 다른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발생의 방향을 다르게 합니다. 세포의 주변 환경 역시 생명체의 발생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초기 배아는 주변에 있는 세포들의 표면 물질과 접촉하고 주변 세포들이 분비하는 생장인자와 결합하며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웃세포가 분비하는 신호분자가 초기 배아의 표면에 있는 신호 수용체와 결합하고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해 핵까지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신호물질들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어 세포가 특정한 방향으로 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유도라고 합니다. 분화 과정에서 특정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초기 배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 시점에 세포가 어떤 세포로 변할지 그 운명이 정해지는 셈인데요. 이렇게 분화 과정에서 배아세포가 특정 세포로 비가역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을 결정이라고 합니다. 가시적인 세포 분화는 조직특이적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의 출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특이적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mRNA의 출현이 곧 세포 분화가 진행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조직특이적 단백질들은 특정 세포 유형에서만 발현하고 발현한 세포에게 특정 기능과 구조를 부여합니다. 즉, 분화는 세포 구조의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근육세포를 예로 들어 세포의 분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육세포는 배아전구세포로부터 발생하여 근섬유가 됩니다. 배아전구세포의 DNA에는 발생조절 유전자 마이오디 및 근육특이 유전자들이 존재합니다. 배아전구세포 주변의 세포로부터 받은 신호에 의해 마이오디 발생조절 유전자의 전사가 유도되어 마이오디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이때 결정이 일어나 배아전구세포는 비가역적으로 골격 큰 세포의 근원세포가 됩니다. 마이오디 단백질은 마이오디 유전자의 전사를 더 촉진시킵니다. 또한 다른 근육특이적 전사인자들의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근육특이적 전사인자는 다른 근육특이적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시켜 마이오신, 액틴 등의 근육 단백질을 생성하도록 하고 세포 주기를 중단시키는 단백질을 생성하여 세포 분열을 중단시킵니다.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근원세포는 융합하여 근섬유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육세포가 분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포프토시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어떤 개체가 발생 과정을 거칠 때 모든 세포가 분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손상되었거나 수명이 다한 세포는 계속 분화할 경우 신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과정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아포프토시스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정상적인 백혈구고 오른쪽은 아포프토시스가 진행 중인 백혈구인데요. 아포프토시스가 진행 중인 경우 세포가 소낭이 모여있는 형태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포프토시스 과정 중엔 세포의 DNA, 세포 소기관, 세포 내 구성성분 모두가 분해되고 결국 식세포에 의해 완전히 소멸됩니다.
감염, 손상, 수명 완료 등에 의해 죽어가는 세포는 세포 내 물질과 효소를 주변으로 뿜어내는데요. 이로 인해 주변 세포들까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포프토시스는 이렇게 되기 전 미리 세포가 스스로 사멸할 수 있게 하여 주변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포프토시스는 동물의 발생과 항생성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그림은 생쥐 발가락의 발생 과정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생쥐의 발가락 사이사이에 조직이 남아있어 발가락이 모두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처럼 발가락 사이 조직에서 아포프토시스가 진행되면서 발가락 사이 조직이 사라지고 나면 마지막 사진처럼 완전한 5개의 발가락이 형성됩니다. 이처럼 아포프토시스는 포유류의 발가락 형성에도 관여하며 사람의 손과 발 형성, 그리고 척추동물의 경우에는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포프토시스는 포유류뿐만 아니라 선충, 다세포균류, 단세포 효모에서도 발생하는데 이를 통해 아포프토시스는 진핵생물 진화 초기 때부터 존재했던 기작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란이 발생하여 배아가 될 때 어떤 신체 구조가 어떤 위치에 놓일지 결정됩니다. 만약 다리가 제자리에 생기지 않고 얼굴과 몸에 발생한다면 생물체가 제대로 살아가기 힘들겠죠. 세포질 결정인자와 유도신호를 통해 한 개체의 조직과 기관이 모두 올바른 위치에 놓이도록 그 배열을 조직화하는 과정을 패턴 형성이라고 합니다. 좌우대칭 동물의 경우 조직과 기관이 생겨나기 전부터 신체의 앞뒤, 등과 배, 왼쪽과 오른쪽을 결정하는 3개의 중심 체축이 형성됩니다. 이런 것처럼 패턴 형성을 조절하는 분자적 신호를 통칭하여 위치 정보라고 합니다. 초파리로 예를 들면 초파리는 왼쪽의 그림처럼 3개의 체축을 가지며 머리, 가슴, 배에 3개의 체절이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은 초파리를 이용하여 초기 발생 과정에서의 패턴 형성을 연구하였습니다. 초파리의 발생 과정을 예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포 내에서 난자가 발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발생한 난자는 이 그림처럼 여포세포와 영양세포 등에 둘러싸여 여포 구조를 형성합니다. 수정되지 않은 난자는 영양세포로부터 영양분과 mRNA를 받아 점차 성숙해집니다. 영양세포는 쭈그러들고 난자는 점점 커지면서 여포세포에서 분비한 난각을 꽉 채우게 됩니다. 난자가 수정되어 수정란이 되고 어미의 몸에서 아래 형태로 나오게 되면 배아가 발생합니다. 초파리의 배아는 체절성 배아입니다. 배아는 유생으로 발생하며 3단계를 거치는데 3번째 단계에서 번데기를 만들고 유생은 변태를 하여 성체가 됩니다. 미국의 생물학자 루이스는 1940년대 초 몸의 다른 곳에 다리와 날개가 자라는 발생학적 결함을 지닌 돌연변이 초파리를 연구하였습니다. 루이스는 초파리의 유전자 지도에서 돌연변이 유전자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발생 과정을 지시하는 호미오 유전자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 돌연변이의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그가 발견한 호미오 유전자는 후기 배아, 유생 및 성체의 패턴 형성을 조절하는 유전자입니다. 패턴 형성을 조절하는 유전자에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패턴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있어서는 안 되는 위치에 다리나 날개가 자라난 것입니다. 이 이후 독일의 뉘슬라인 포라르트와 비샤우스가 초파리의 체절 형성에 관여하는 모든 유전자를 규명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들의 연구에는 3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초파리의 수많은 유전자 중 체절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만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까다로웠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배아치사, 즉 배아 또는 유생 시기에 생물이 죽게 되는 표현형을 가진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개체의 경우 생식이 불가능하여 연구 지속이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난자 속의 세포질 결정인자가 배아의 축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배아의 유전자는 물론 모계의 유전자까지 모두 연구해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난자의 세포질 결정인자는 초파리의 초기 발생에서 체축을 설정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어미의 유전자에 암호화되어 있으므로 모계영양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모계영양 유전자의 특징은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계영양 유전자는 자손의 유전자가 어떻든 상관없이 어미에게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 자손에게 돌연변이 표현형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모계영양 유전자의 mRNA가 수정란의 정상적인 발생 여부를 쥐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계영양 유전자는 초파리 신체 구조의 방향성을 조절하기 때문에
난자 극성 유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목의 영양 유전자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이 유전자의 일종인 바이코이드 유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코이드 유전자는 머리 구조를 결정하는 형태 형성 물질입니다. 바이코이드 유전자가 정말로 초파리의 앞부분을 결정하는 형태 형성 물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험 전 과학자들은 바이코이드 단백질이 배아의 머리 부분을 결정하는 형태 형성 물질일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정상 초파리의 미수정란과 초기 배아에서의 mRNA 위치를 분석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바이코이드 유전자의 RNA가 미수정란의 앞쪽에만 존재하며 수정란에서도 앞쪽 말단에만 바이코이드 단백질이 존재함을 관찰하였습니다. 바이코이드 단백질의 분포도를 보아 이 단백질이 머리 구조물 형성을 지정하는 형태 형성 물질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험 개시 전 형태 형성 물질 기울기 가설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형태 형성 물질의 농도 구성이 배아의 축과 형태 특성을 결정한다는 가설인데요. 이 가설이 참이라는 사실이 이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바이코이드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 초파리 유생의 경우 어미 초파리에게 바이코이드 유전자 돌연 변이가 없으며 머리 3개의 흉부체절, 8개의 복부체절, 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미 초파리의 바이코이드 유전자 2개 모두 돌연 변이가 일어난 경우를 보면 머리 구조가 없으며 양쪽에 각각 하나씩 2개의 꼬리 구조만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절 또한 꼬리 체절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코이드 유전자 연구는 패턴 형성 가장 초기 단계에 작용하는 특정 단백질을 규명하였고, 배아의 초기 발생 과정에 목의 유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형태 형성 물질의 기울기가 배아의 극성 및 위치를 결정한다는 발생학적 개념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다음 수단원으로 넘어가서 생물복제와 줄기세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수분열 또는 수정 없이 하나의 세포로부터 개체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클로닝이라고 합니다. 생물복제는 클로닝의 일종으로 부모 개체에서 유래한 세포로부터 부모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하나 이상의 자손을 생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생물복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줄기세포는 분열을 지속적으로 하는 매우 특이한 세포입니다. 결정 이후에 다른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없는 일반적인 세포와는 다르게 특정 조건 하에서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물복제 분야에서 매우 가치가 높은 세포입니다. 생물복제는 식물복제와 동물복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식물복제는 하나의 세포를 배양하여 하나의 개체로 성장시키는 단일세포 배양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 자란 당근에서 얻은 세포로 당근 개체를 복제하였는데 분화를 이미 끝낸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복제에 성공하였습니다. 식물세포의 경우 성숙한 세포가 역분화하여 해당 개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식물세포는 전능성, 어떤 세포가 개체를 만드는 성질을 가집니다. 다음은 동물복제입니다. 식물세포가 전능성을 지녔다는 건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동물세포 역시 전능성을 지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핵치환 방식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핵치환 방식을 이용한 이유는 동물세포의 경우 식물세포와 다르게 배양액에서 분열하지 않고 다양한 세포 형태를 만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난자의 자외선을 처리하여 핵을 제거한 뒤 개구리 배아의 핵과 완전히 분화한 올챙이의 소화관 세포의 핵을 각각 난자에 이식하여 발생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기 개구리 배아의 핵을 이식한 경우 대부분 올챙이가 되었지만 완전히 분화한 세포의 핵을 이식한 경우 2%의 난자만이 올챙이로 발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물 세포의 핵은 발생을 지시할 수는 있지만 세포가 더 많이 분화할수록 그 핵은 발생을 일으킬 확률이 감소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구리의 경우 양서류에 속하는데요. 포유류 또한 많은 복제 실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핵치환 기술을 통해 복제양 돌리가 탄생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돌리는 6살이 되던 해에 관절염과 폐질환을 앓다가 안락사되었습니다. 돌리와 비슷한 나이의 다른 개체들은 건강하며 노화가 정상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보았을 때 돌리는 이식된 핵이 정상적으로 재프로그래밍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많은 복제 실험을 통해 복제 동물은 항상 어미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두 마리의 고양이 중 왼쪽은 핵을 제공한 어미 고양이, 오른쪽은 복제 고양이인데 두 고양이의 색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X 염색체의 무작위적 불활성화 때문인데요. 어미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환경과 여러 유전학적 현상이 발생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포유류 복제 실험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동물의 초기 배아는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인 줄기세포를 지니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하나의 줄기세포와 하나의 전구체 세포로 분열하는데 전구체 세포는 외부인자에 따라 특정 세포로 분화할 수 있습니다. 전구체 세포가 골수에 있는 경우 지방세포, 뼈세포 또는 백혈구세포로 분화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두 가지의 종류로 나뉩니다. 배아줄기세포는 초기 배아에서 분리한 것으로 모든 종류의 배아세포 생성이 가능합니다. 성체줄기세포는 성체조직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로 생성할 수 있는 세포의 종류가 분리한 성체조직이 무엇이냐에 따라 한정됩니다. 각 줄기세포의 분화 과정은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줄기세포 연구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뛰어납니다. 주로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기 위한 세포를 생산하는 것이 줄기세포 연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성체줄기세포의 발생학적 잠재력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배아줄기세포는 대부분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다능성을 지녔습니다. 인간의 생식적 복제를 위해 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가 따르지만 질병 치료를 위해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에 복제 기술을 사용하는 치료용 복제의 경우 윤리적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망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완전히 분화된 사람의 세포에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여 줄기세포 발생 조절 유전자를 주입하면 분화된 세포를 분화되기 전의 세포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세포를 유도다능성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피부세포로 분화한 세포에 4개의 줄기세포 발생 조절 유전자를 레트로바이러스 클로닝 벡터를 사용하여 주입하고 2주가 지난 뒤 세포를 관찰한 결과 배아줄기세포와 유사한 외형 및 분열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는 분화된 세포에서 다능성 상태로의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다른 종류의 분화된 세포로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유전자를 규명하였습니다. 마지막 소단원에서는 암 발생과 관련된 유전자 그리고 암 발생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되기 전에 정상적인 유전자를 원바람 유전자라고 합니다. 원바람 유전자는 원래 정상적인 세포 생장과 분열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특정 원인에 의해 바람 유전자가 되는데요. 이 과정을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전좌와 전위입니다. 전좌란 염색체가 단절되어 그 조각이 다른 염색체 말단에 붙는 것을 말하며 전위는 염색체의 일부가 위치를 바꾸어 염색체상의 유전자 위치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전좌된 원바람 유전자가 활성화된 조절 요소 바로 뒤에 놓이게 된다면 원바람 유전자 전사가 과하게 일어나 세포 생장 촉진 단백질이 과하게 생성되어 과도한 세포 분열로 인해 암세포가 생겨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유전자 증폭입니다. 유전자가 증폭되면 같은 유전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원바람 유전자의 수가 증가하므로 이로 인해 생장 촉진 단백질 역시 과하게 생성됩니다. 세 번째 요일은 점돌연 변이입니다. 원바람 유전자의 전사 조절 요소 내에 변이가 생기는 경우에도 생장 촉진 단백질이 과하게 생성되어 암세포가 생길 수 있으며 원바람 유전자 내에 점돌연 변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활성이 과하게 높거나 분해가 잘 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바람 유전자가 됩니다. 세포는 과도한 세포 분열을 막기 위해 종양 억제 유전자로부터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만듭니다. 이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생긴 경우 세포 분열 억제가 되지 않아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양 억제 단백질은 이외에도 손상된 DNA를 복구하거나 세포 간 결합 또는 세포의 기질 결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 주기를 억제하는 세포 신호 전달 경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원바람 유전자와 종양 억제 유전자로부터 생성된 단백질은 세포 신호 전달 경로의 구성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와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생긴 경우로 나누어 세포 주기 촉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라스 원바람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살펴볼 텐데요.
라스 원바람 유전자 돌연변이는 전체 암의 30%를 차지합니다. 정상적인 세포주기 촉진 경로의 경우 생장인자가 수용체에 결합하면 그 신호가 라스 단백질에 전달됩니다. 이 단백질은 신호를 단백질 인산화 효소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전사인자가 활성화됩니다. 전사 결과 세포주기를 촉진하는 단백질이 합성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라스 단백질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경우 생장인자가 결합했다는 신호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백질이 스스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로 인해 세포주기 촉진 단백질이 과하게 생성되어 세포 분열이 정상보다 과도하게 일어나 암을 유발합니다. 이번에는 정상적인 세포주기 억제 경로와 P53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한 경우의 세포주기 억제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룰 P53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전체 암 원인의 50%를 차지합니다. 정상적인 세포주기 억제 경로의 경우 외부 자극으로 인해 세포가 손상되었을 때 빠르게 세포 분열을 억제합니다. 자외선으로 인해 DNA가 손상된 경우 손상되었다는 신호가 단백질 인산화 효소에 전달됩니다. 이 신호는 P53 단백질을 활성화하고 이 단백질은 세포주기 억제 단백질 유전자의 전사를 촉진합니다. 생성된 세포주기 억제 단백질은 세포 분열을 멈추어 손상된 DNA가 복제되는 것을 막습니다. 만약 손상이 심각한 경우 아포프토시스를 일으켜 세포가 사멸하도록 만듭니다. P53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경우 손상 신호를 받아도 P53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전사인자가 결핍되거나 소실되면 세포주기 억제 단백질의 전사가 일어나지 못하므로 손상된 세포가 계속 분열합니다. 이로 인해 암세포가 생겨나게 됩니다. 암 발생은 다단계 경로를 거쳐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의 암 중 가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대장암 연구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대장암 발생 과정을 예시로 다단계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 또는 다른 유전자의 결손으로 인해 작은 양성 종양이 발생합니다. 이 단계에서 라스 바람 유전자가 발현하고 아포프토시스를 유발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 SMAD4가 결손되면 양성 종양이 더 크게 자라나 선종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종양 억제 유전자 P53이 결손되고 추가적인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선종은 계속 자라나 악성 종양, 즉 암이 됩니다. 암 발생의 원인에는 유전적인 요소와 비유전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대장암의 경우 유전성 돌연변이에 의한 대장암 중 선종성 결장 폴립증, 줄여서 APC라고 부르는 종양 억제 유전자 돌연변이가 흔하게 관찰됩니다. 또 다른 흔한 암인 유방암의 경우 유방암 환자의 5에서 10%가 유전성 돌연변이 유전자를 지닙니다. 그 중에서 BRCA1 유전자 돌연변이는 유방암 발생 확률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BRCA2 유전자는 BRCA1 유전자와 관련이 깊은데요. 이 두 유전자가 정상인 경우엔 DNA 손상을 복구하여 유방암 발생을 억제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두 유전자가 돌연변이인 경우 억제 기능을 잃어 유방암 발생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 외에 비유전적인 요소로는 자외선 및 담배 연기 속 화합물질 등이 있습니다. 자외선은 실험실에서도 인위적으로 DNA를 손상시키기 위해 사용할 정도로 DNA 손상 위험이 큽니다. 또한 종양 바이러스 감염도 비유전적 요소 중 하나인데 바이러스가 자신의 유전체를 세포 DNA에 삽입하여 유전자 발현 조절을 방해하며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6단원의 키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16단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반생물학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